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일요일 손상대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7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차명진 전 의원님의 글, 나였다면 청문회에서 이인영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겠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자, 이제 차명진 의원이 제 만약에 청문회장에 갔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했겠다, 그걸 쫙 추록해서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의장을 했던 전대협 강령은 미군 철수, 반제민족, 민중, 민주, 혁명 노선 3대 중심 가치로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웠는데 그게 의장인 당신 생각이었나? 전대협 강령이 북의 주체 노선과 똑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6.25는) 북침인가 아니면 남이 북의 도발을 유인한 것인가? 아직도 북이 천안함 폭발을 도발했는지 알 수 없는가? 칼길을 폭포한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남한 사람인가? 대북 제재를 풀거나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까? 핵무기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한미 군사훈련은 북을 위협하고 침략하기 위한 작전인가? 북은 남한을 도발할 의지가 없는데도 우리가 F-35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용인가? (9.19) 남북 군사협약은 북이 먼저 위반했나 대한민국이 먼저 위반했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봉쇄 때문인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인가? 김정은 정권은 봉건적 세습왕조인가? 인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는 민주공화국인가? 북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나? 남북 간 미북 간 당국자의 논의 테이블에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것은 내정 간섭이어서 하지 말아야 하나? 탈북한 북한 출신의 식당 종업원들은 남한 정보기관에서 공작한 건가? 북한이 남한 대통령이나 야권 인사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할 때 남한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가의 3요소는 무언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이 건국의 시점 아닌가? 이야, 요거 우리 차명진 의원이 이거 출신이기 때문에 요 좌파들 생리를 잘합니다. 이 나름대로 이제 이 질문사항을 딱 뽑아서 보냈는데, 만약에 이걸 청문회장에서 누가 이인영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제가 판단에는 이거는 하나도 이인영이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사항입니다. 결국 이인영이가 아이고 더 알아봐서 통일부 생각 안 한다,
벌떡 일어나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청문회장, 우리가 매사 청문회 그 강경을 보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 편 들어주고 뭐 여야가 한테 이런 걸 꼬라지를 계속 번갈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거짓말을 해왔고 어떤 노선을 지지하고 있고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예전의 말과 지금 말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 겁선을 팍 찌르면 빼도 박도 못하면서 심장이 뛰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과 발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이마에서 삐질삐질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 그 청문회는 이긴 겁니다. 이제 내일 박지원의 청문회가 있을 텐데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무소속의 또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야당다운 이런 질문들을 잘 초록을 해서 한번 들이대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이는 이인영이보다 핵심을 찌를 게 너무 많잖아요. 손상팀하면 봐도 바글바글한데 이건 참 이 의원도 밖에 있어 답답하겠죠.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물론 뭐 이제 안에 싸움당이 많이 없어져 그래서 그런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줄 모르는 자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떨고 뛰어가다 자빠져서 본인이 그 칼에 찔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활동에 대한 억제와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는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님의 글입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활동에 대한 억제와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김씨 왕조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호통을 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컨셈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첫째, 25개 비영리법인의 사무감사를 통보하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곳이다. 두 번째,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일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셋째, 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통일부 통일부 정책지원과와 북한 인권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 내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사무감사 등에 대해 해당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국내 21개 단체가 유엔 인권특별 보고관 및 세계 국가 인권기구 연합에 제소했다. 다섯째, 미국 등 인권단체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통일부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여섯째, 이것은 명백한 표적조사이고 탈북자 및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표현 및 활동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일곱째, 통일부는 남북교류 및 평화교육 등 친북 성향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나 등록요건 충족 확인 등에 관한 일체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윤미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비난이 폭증하자 시민단체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만 선언했을 뿐 사실상 후속 조치도 유야무야다. 웃긴 정부다. 신발에 싸대기를 반복적으로 때려야. 자, 그리고 우리 허연준 전 행정관이 밝힌 지금 현재 사무감사가 예정된
비영리 법인명단 25개인데 제가 이왕 얘기됐으니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행복한 통일로, 하나여성회, NK체육단, 김상철 기념사업회,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재단, 통일을 위한 북한인권운동본부, 송가 마음, 결의을 통일연대, 세트민회, 우리 탈북민 정착기구,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 한민족미랄공동체, 유니코문화교류협회, 한마음 나눔회, 동서남북, 한민족예술문화진흥협회, 하나사랑협회, 남북통합복지협회, 통일한국복지협의회, 통일지향협의회, 평화통일 탈북민연합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비전코리아 등입니다. 자, 제가 이전 방송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설명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보란듯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인간들이지. 여야가 좌우를 구분해서 지원금을 좀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거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했다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탄압을 하고 안 하고니까 이게 더 형편없는 블랙리스트다. 따라서 향후 정권이 바뀐다면 이를 주도한 인간들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딱 맞는 말이 아닙니까? 행한 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똑같이 블랙리스트가 됐든 하이트리스트가 됐든 잡아다 감옥에 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국정이 아무 말 대잔치인가라는 우리 애국시민단체 최영호님의 글입니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린벨트도 수도 이전까지 불쑥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국정이 아무 말 대잔치인가. 부동산 정치가 접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고 덮보답 대책이 쏟아진다. 세제, 금융, 거래 3종 규제 세트가 더 세지더니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까지 등장했다. 3년 내내 뭐하다 이제와 이 난리를 치나 싶다. 강제로 정부발 부동산 롤러코스터에 앉혀진 국민 입장에선 정신이 혼미하고 복장이 터지고 있다.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주택 세금 제도에 세무사까지 두 손을 들었다니 일반인들은 말해서 못하랴. 집 있는 사람은 내 집 걱정,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걱정에 모두 한숨 쉬는 대한민국이 됐다. 더 걱정은 정부 여당의 아무 말 대잔치다. 그린벨트는 달리 정치벨트로 불린다. 군사정부 시절에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한 일화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과정, 결과는 뭔가? 진정성은 그냥 의도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재인은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해제 불가를 외치자 따로 물렀었다. 아무 말 대잔치의 악권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게 어디 부동산값 잡자고 여당 원로대표가 불쑥 꺼낼 사안인가. 도끼로 모기 잡는 격이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다만 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여당 단독 여야 합의 정도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위헌 논란을 벗으려면 원포인트 국민투표가 정석이다. 제발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망치지 않았으면 한다. 당장 임대차 5법만이라도 속도 조절을 해달라. 전 월세 폭등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강남 아파트의 폭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집값이 뛰면 안 사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월세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살아야 한다. 빚으로 전세값을 올려주려면 서민은 등골이 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섣불리 책임지지 못할 법을 밀어붙였다가 가뜩이나 미친 전월세가 또 뛰면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도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 그때 가서 또 뭘 내놓을 건가? 주택거래 허가제. 아예 주택 허가제라도 들이밀 건가? 참 기가 막히다. 그래요. 어느 정부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거, 그건 뭐 잡아야 되죠.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생각해서 막 들이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들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22번째이지만 대부분 다 꼼수 정책들입니다. 실물 정책이 아니에요. 현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풍선 밟듯이 해서는 안 된다. 한쪽을 밟으면 다른 쪽이 터지게 돼 있다고 그만큼 지적을 했고, 더더욱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이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삼아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싶어하는 폭탄 세금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정부가 시장 경제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사지 마라 사면 죽인다 돈 안 빌려준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빨갱이 나라 아닌다면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고 가격에 개입을 해버리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3040 세대들이 이 꼬라지를 보다 못해서 결국은 촛불 집회를 열고 신발을 집어던지는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쓸데없는 부동산 정책 그더 들이십시오. 그냥 내비두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것이 자유시장의 가장 상식적인 순리입니다. 그것이. 야, 이 정부가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 죽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히 다 쑥대만 만들어 놓고 실업자, 취업자 이거 안 되니까 꼼수를 부려야 되니까 땜빵식 하루살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통계 수치가 장난을 치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돈으로 털어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국민 주머니를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세금 폭탄을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오기 전에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구만. 결국은 폭탄을 맞고 어이쿠야 이게 아니구나. 방법이 없죠. 국민이 뭔가 나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그 국민이 행한 여하에 따라서 그만큼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그동안 설마하고 그동안 내 할 바 아니다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20대, 30대, 40대 정신도 차리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백세 동갑내기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며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의 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도 자유수호의 영웅이던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차려져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고 한다. hun하하면서 나같이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백 장군의 친구인 김영석 교수의 슬픔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스크랩에 두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안고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다. 내가 백 장군과 문무백년의 대화를 하고 장군의 힐체를 밀어주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나도 참고 있던 눈물을 닦았다. 사실 나와 백 장군은 오랜 사귐을 갖지 못했다. 나이는 같고 고향도 가까웠다. 백 장군보다는 내가 더 오래 그분을 존경해왔다. 나는 교수당 교수로 살고 싶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백 장군은 한평생을 군인다운 군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주선으로 100세가 되어 서로 만났을 때 내가 장군의 고향인 평남 강서의 약수터 이야기를 했다. 그가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고향에 간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약수를 받기 위해 어려서 어른들을 따라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90년 전 고향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우리 둘 다 해방 후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이 되었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친일파 얘기가 나온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보다 앞서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애국자였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와 무용가 최승희가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승희는 북한에 남았기 때문에 애국적 무용인으로 존대받고 대한민국 현충원에 잠든 안익태에게는 친일 누명을 씌우고 난다. 몇 해 전 안익태의 부인과 따님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점심을 같이 했다. 세상 떠나기 전 남편의 무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 했다. 남편과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모녀의 애정과 자부심은 우리보다 더 간절했다. 스페인에는 안익태 거리가 있을 정도다. 백 장군은 나보다 7개월 늦게 태어났다. 24세를 넘기면서 해방을 맞았다. 그때부터 76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 영웅이라는 명예를 바친다면 그는 영웅 중의 영웅이다. 대한민국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나 같은 위치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 애국자였다.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것은 군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수호한 그 자유세계가 전쟁 후 번영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 즉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기에 자유민주국가에 사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서울 현충원의 많은 전우와 백장군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백장군은 우리는 물론 후손과 민족 전체를 위해 산 선구자의 한 사람이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원래 100세입니다. 아직도 집필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옥같은 글들을 남기고 있고 현재도 김영석의 100세 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적화되어가는 이 꼬라지에
강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로 변해가는 데 대해서 1세기를 사신 백선엽 장군이나 김영석 교수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주사파가 됐든 운동권이 됐든 그들은 항상 그 입으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민주화를 부르짖어야 된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입으로 민주화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파괴하고 있고 입으로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들은 배지도 달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도 문재인 정권을 보고 민주화를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정권의 한몸이 되어버렸고 파괴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화를 팔아서 일명 민주파를 통해서 배지를 달고 호의호식을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자식까지 안 보내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면서 주댕아리로는 허구한 날 북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나 같은 동갑내기 100세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오롯이 1세기를 살면서 겪을 걸 다 겪으신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지 지금 북한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흔히 말로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들 그들의 민주화는 북한 민주화입니다. 제발 북한으로 가십시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뉴스 까보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